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할 이야기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네. 제가 질문 하나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이덕화와 박명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덕화와 박명수라. 탈모. 그렇죠. 예. 탈모가 있다는 건데요.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거의 5분의 1 정도가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탈모 관련 사업과 치료 역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년 남성은 물론 젊은 여성들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탈모. 탈모 인구가 급증하면서 탈모 관련 사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9년 탈모 시장의 규모는 불과 20억 원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탈모 관련 사업의 규모는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스트레스성 탈모가 급증하고 탈모로 고민하는 여성과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부터 흑채와 가발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모가 시작되기 전 예방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 경제 알약에서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탈모의 원인과 예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사실 탈모가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전체 이미지의 70%를 차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성 탈모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 원인과 예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중년 남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탈모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탈모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사테마피부과의 이민석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탈모 관련 사업이 화랑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탈모 관련 인구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예. 건지 궁금합니다. 탈모는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잘 자라는 시기가 15살서부터 한 20대, 그때가 제일 잘 자라죠. 근데 예. 40, 50대가 되면 노화가 돼서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 탈모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유전적인 좀 성향이 있어서 그것도 우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대머리랑 결혼했을 때 그게 자식들은 거의 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예. 우스갯소리가 있어서 종말에는 대머리로 가득 찰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연구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가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요. 백인인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 가까이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20대 중반부터 탈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인데요.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만큼 많이 빠져야 탈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저희가 한 1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느 문헌상 뭐 80개, 뭐 120개까지도 보지만 일단 100개 전후로 빠지면 의심을 해야 되고요. 안 빠지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빠진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머리카락 한 10개를 당겼는데 뭐 한두 개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일단 또 의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자고 나서 베개에 쌓인 머리카락, 그 다음에 샤워했을 때 그 밑에 깔리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쉬어서 한 50개 이상이 빠지면, 왜냐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이 있고, 빠지는 걸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개나 또 샤워할 때 아니면 머리 이렇게 빗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을 합쳐서 한 50개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가 되지 않나 좀 의심해 보는 게 좋겠죠. 예, 머리카락을 감거나 빗질을 할 때 유난히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탈모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 탈모 원인은 굉장히 많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요새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갑상선에 이상이 있거나 또 빈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즘 여성들 보면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그 모근에 가는 영양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원인은 그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많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 이렇게 머리가 확 벗겨지거나 또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가 확 벗겨지지 않지만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그 두피가 좀 보이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일단 탈모 증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이것도 한몫하죠.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라고 해서 동그랗게 빠지는 거 예. 그것도 일단 탈모에 해당되고 일반 성인 탈모 그러니까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탈모가 진행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보면 네. 그 출산하고 나서 또 탈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탈모가 진행이 되죠.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같은 방송인들은 네. 매일같이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니 왁스니 좀 많이 바르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탈모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그래도 뭐 왁스나 스프레이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또 예. 샴푸, 린스 이거 잘 나와 있지만 이런 걸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모근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그 자극이 돼서 아무래도 뭐 탈모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할 때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좀 깨끗하게 씻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샴푸나 린스를 했을 때 꼭 그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안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들이 자극이 되면 거기 뭐 계면 활성제 뭐 이런 것들이 두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씻는 게 좋죠. 예. 네, 저는 머리를 자주 감는 편인데요. 네. 하루에도 2번을 감습니다. 아침에 감고 또 저녁에 감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는 게 탈모에 또 안 좋다. 아니면 하루에 2번 감는 건 더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틀에 한 번 감으면 좋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맞습니까? 네, 뭐 이제 머리 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네. 뭐 아침에 감아야 된다, 저녁에 감아야 된다, 하루 한 번, 뭐 2번, 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오랫동안 안 감으면 윤기가 잘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근데 것 그건-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좀 개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본인 피부, 그러니까 두피에 따라서 아니면 네. 머리카락 그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좋아요. 조금 전에 예. 얘기했던 것처럼 네. 기름이 사르르 흐르는 거는 그 피지 분비가 많은 거거든요. 그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이게 먼지랑 이렇게 합쳐져서 모공을 막게 되면 머리카락 자라는 거를 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감으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두피가 건조하고 이렇게 각질이 좀 일어나고 이런 분들, 너무 건조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틀에 한 번 감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감는 거를 하루에 한 번, 하루 2번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두피 상태나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서 머리를 감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네. 친구들 중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브러쉬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툭툭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뭐 브러쉬 뾰족한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솔방울 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자극이 돼서 이제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머리카락은 이 머리 감을 때 그 감는 거랑 그다음에 약간의 마사지 할 때도 이 손톱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손가락 마디 그러니까 살을 이용해서 머리 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극 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브러쉬 뾰족한 거나 또 솔방울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되죠. 그래서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탈모를 더 조장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 있는 경우는 피부가 손상이 되어 있는데 더 손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탈모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도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디 MOR5531님께서 모루라고 읽으면 될까요? 모루31님께서 탈모 때문에 모자를 자주 쓰는 편인데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더 심해지는지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남자분들 특히 네. 이제 젊은 남자분들 저 모자 같은 쓰는 거 경우에는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면 좀 가리기 위해서 캡모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까요? 예, 그 참 설이 많았죠. 네. 옛날 모자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자가 이렇게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오래 쓰다 보면 피지가 고이고 또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모공을 막아서 자라는 게 좀 억제되고 이랬었거든요. 예. 또 그 지루성 피부염 있는 사람은 피부염이 더 심해지고 근데 요즘 통풍이 잘 되는 모자가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가끔 이렇게 벗었다가 썼다 해서 통풍을 시켜주면 좋고 오히려 요즘 같이 그 햇빛이 좀 강한 때는 오히려 모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도 그렇지만 모발이나 두피도 그 피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자외선을 많이 쬐면 두피나 모발이 손상을 일으키죠. 네. 강동석 아나운서 새겨들어야겠어요. 예. 남자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겨울에 털모자 비니라고 하죠. 비니 쓰는 것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탈모가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되는데 사실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좀 여가선용 같은 거 하시면 좋고 그리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 거를 먹게 되면 이게 인슐린이 뭐 분비가 촉진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으로 변화가 되면서 탈모가 조장되기 때문에 일단 단 건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그 포화 지방산 같은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이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또 혈중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모발에 좋은 음식은 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모발이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콩이나 두부나 이런 걸 좀 많이 드시고 또 그 항산화제 같은 뭐 채소, 과일, 미네랄이 들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감을 때 그 샴푸나 린스가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빡빡,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머리 말릴 때도 그 드라이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자연 바람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모가 일단 의심이 되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예. 꼭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요즘 그 치료를 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많고 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식단과 생활 습관만 잘 조정을 해도 또 탈모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신사테마 피부과의 이민석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막 65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박찬호, 이승엽, 김병현 등 전설의 선수들이 등장해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중은 물론 연인들에게도 데이트 필수 코스가 된 야구장.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고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야구장 너무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LG 화이팅! 이처럼 국민 스포츠로 큰 사랑을 받는 야구는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1조 1,838억 원에 달하는 프로야구의 놀라운 힘. 한국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1조 2천억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구단들이 지출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팬들이 경기장에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생산에 유발은 어느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나 나아가서 부가가치 효과는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관중 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프로야구의 경제.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탈모만큼은 피할 수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조절 같아요. 예, 스트레스 해소하면 스포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프로야구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강동석 아나운서는 어디 팬이에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복귀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있는 한화 팬입니다. 예. 정말 야구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운데요. 예, 그런데 즐거운 건 네. 비단 야구 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역시 야구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포터 김혜영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야구 경기 보러 가자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야구 열기가 뜨거운데요. 야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혜영 씨가 직접 체험해보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LG와 한화의 경기가 펼쳐지는 잠실구장인데요. 경기가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도 이곳은 벌써부터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야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놀라운데요. 야구의 경제학.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일찌감치 인산인해를 이루는 야구장. 기나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장이 시작됐는데요.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고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야구장 너무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LG 화이팅! 관중들은 서둘러 경기장 안으로 입장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프로야구 경기. 관중석에는 환호와 응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막전 이후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잠실구장. 먹고 마시며 있는 힘껏 응원하다 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야구장에는 햄버거나 맥주가 제일 아닐까요? 특히 이제 치킨.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스포츠의 힘. 응원팀 선수가 점수를 내면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는데요.
야구에 대한 관중들의 뜨거운 애정과 응원은 놀라운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야구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기업들 역시 마케팅 효과를 위해 야구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광고판부터 다양한 판촉 행사까지 이미 거대한 홍보의 장이 된 야구장. 이처럼 대기업들이 야구장에 뛰어든 이유는 그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곳의 매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구의 인기가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기쁜 이들은 야구 팬만이 아닙니다. 상인들 역시 대목 중에 대목.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작년의 경우 프로야구 관중 수는 약 680만 명, 올해는 약 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관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중들이 지출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원 도구부터 모자와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야구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상품들. 눈에 띄는 상품들을 보면 선뜻 지갑을 열게 됩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도구는 5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별로 아깝진 않아요. 지난해 야구 관중이 지출한 금액은 무려 2,300억 원. 기업들이 이처럼 인기 높은 야구를 놓칠 리 없습니다. 기업과 상품들의 광고판으로 도배된 야구장. 전광판은 물론 테이블 좌석, 출입구, 천장 등 관중의 시선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광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관중들의 소비 규모와 홍보 효과, 관련 사업 등을 계산하면 그에 따른 경제 효과는 1조 원 규모가 넘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1조 2천억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구단들이 지출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팬들이 경기장에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합산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생산에 유발은 어느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나 나아가서 부가가치 효과는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 평가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야구의 경제. 전국에 500여 개가 넘는 야구장이 있을 만큼 야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일본은 놀이장과 부대시설 등을 통해 가족 관중을 사로잡았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이 같은 열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구 열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부산 사직구장. 롯데자이언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313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어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SK 와이번스 등 큰 구장을 가진 팀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경제적 파워가 1조 2천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축구 같은 경우 한 8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프로농구 한 2천억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는 결국에는 관중들의 어떤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 관중들의 소비가 한 2천억 이상이 되는 반면에 프로축구는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1조 2천억 대 한 8천억 정도로 그만큼 그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프로야구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야구장 주변의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경제 역시 활발하게 되살아나는데요. 이 같은 경제 효과 때문에 전라북도와 수원시는 프로야구 제19단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3년 9개의 구단이 창단되고 이제 곧 10개의 구단이 만들어지는 한국 야구. 스포츠를 넘어서 온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효과를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고 주목하겠습니다.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런데 야구장 한번 갔다 오면 지갑이 너무 얇아져요. 네. 어떻게 좀 저렴하고 알뜰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영 씨? 네, 물론 있습니다. 열렬하게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야구장을 자주 찾는 분들이라면 특정 팀과 제휴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야구 전용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프로야구 정경기 예매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K 와이번스 팬이라면 삼성카드의 전용 야구 카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월 사용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SK 와이번스의 안방 경기를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팀이 여러 곳이라면 KB국민카드의 잇플레이 카드를 추천합니다. 올해는 삼성, 두산, LG, 기아, 하나의 안방 경기를 50% 할인해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카드가 출시됐으니까요. 혜택과 조건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더 알뜰하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혈 야구 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혜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야구 열기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서도 야구 팬들을 위한 금융상품 내놓았는데요.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선택한 구단 성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예,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권의 다양한 노력들. 자, 그런데 올해 유난히 외면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과연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내 집 마련의 열쇠로 여겨졌던 청약통장.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장기간 보유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줄어든 청약통장은 무려 10만 7천 건. 같은 기간 주택 청약 종합저축 역시 2만 5천여 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지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그 가치 면에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도 해지에 따른 금리 불이익이 없고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쉽게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통장.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했던 청약 1순위 자격을 버리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은 30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예치된 금액은 구태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약 예금 300만 원으로 전화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은 찾아서 활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장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는 가입자라면 통장 예치금을 낮춰 자격 조건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예치 금액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의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곧바로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중대형 평형을 청약이 가능한 1,000만 원짜리나 1,500만 원짜리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2제곱미터 이하로 청약이 가능한 그런 600만 원 정도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부금이나 청약 저축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저축의 경우 납입 금액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형 이상에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약 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서는 우선 이런 대학생이나 아니면 20대 그런 사회 초년병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들어서 이것을 적금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장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절에 따라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지보다는 현명한 관리를 통해 청약통장을 활용해보세요. 네, 청약통장 활용법 잘 봤습니다. 네. 당장 쓸모가 없다고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평형 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오래된 청약통장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 어느 정권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을 내놓기 마련인데요. 내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청약통장은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장기 가입자라면 바로 해지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알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